이승만은 반민특위가 주도하는 친일파 청산 작업에 어떤 입장이었을까? 제헌의회의 강고한 흐름에 밀려 마지못해 반민법안을 통과한 이승만은 점차 가열되는 반민특위의 움직임에 불편함을 드러냈다. 과연 이승만이 국회와 대립에까지 이르면서 도덕수를 비롯한 친일 경찰들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무엇일까? 그때 당시에는요, 경찰이 없으면 나라가, 정부가 견뎌나지 못해. 경찰의 힘을 가지고 그래도 그 나라가 유지를 했어요. 친일파들의 반발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졌다. 도덕술의 구속을 전후해 뜻밖의 음모가 드러났다. 그것은 암살 계획이었다. 사건은 도덕술의 주도하에 최란수, 홍택기 등에 의해 꾸며졌다. 그들은 우익 테러리스트 백민태를 동원해서 반민특위 간부들을 암살하려고 했다. 암살 대상은 반민특위의 김웅진, 노일환, 김장렬. 비록 실패로 돌아갔으나 궁지에 몰린 친일 경찰들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었다. 그런데 남한에서는 국회에까지 공산 세력이 침투하고 그 와중에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한다. 임은원 등 소장파 국회의원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면서 비화된 국회 프락치 사건. 이 사건은 3차에 걸쳐 15명의 국회의원들이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사건 발생 6개월. 실형이 선고된 이는 모두 13명. 그중에 5명의 의원들은 반민특위 활동에 열성적인 의원들이었다. 그리고 49년 6월 6일 새벽, 경찰은 실력 행사를 감행했다. 반민특위를 습격한 것이다. 마침 그날 한미 호텔을 가다가 그 습격 장면을 제가 봤어요. 근데 이 롯데 호텔 이 길 건너 쪽에 굉장히 시커멓게 모여가지고서 거기에 내리니까 앞에 입혀섰던 경찰관이 보이질 않아요. 문간에. 이상해가지고 만약에 들어가가지고 그 경찰관 만나서 혼을 내려고 했는데 보이질 않아. 그 문을 또 하나 열고 들어가니까는 직원도 없어. 그러니까 손도 덥다. 웬일인가 하고 말이지. 저 안으로 들어가니까 시커먼 양복 입은 경찰관들이 말이야. 한 30명을 쭉 몰려오더니 손들어오고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던 날 바로 체포해가지고 아침 8시에 정부서 경찰에서 형사가 3시에 나왔어요. 밥 먹다 말고 붙들려가지고 바로 공원에 들어갔어. 물고문에. 수동 틀어놓고 앉혀놓고 가꿀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쭉 틀어내가지고 이렇게 수동을 들어가서 그대로 던져놨죠. 얼마나 몇 시간? 시간당으로 한 40분 더 했어요. 나하고 가까운 친구가 성북소에 끌려가서 정기공을 당해가지고 똥을 다 쌌어요. 권성열 검찰총장인데 검찰총장이 가진 권총까지 다 부장해제했어야 했으니까. 그러니까 특경대에 나와있던 경찰들도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되게 이제 그런 뜻을 가진 사람들이죠. 큰 법으로 가지고 거기 나가서 이제 가담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분들이 하루아침에 다 그냥 무장해제당했으니까 정신적으로 얼마나 충격이 크겠습니까? 완전히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세상이 뒤집어졌는 격이 됐죠. 표면적인 습격 이유는 특경대 해산, 즉 특위가 임의로 임명하여 경찰관 임무를 불법적으로 행사했다는 것이었다.
과연 경찰의 목적이 단순히 특경대 해산이었을까? 특경대면 관리계가 집합센터보다 그래가지고서는 전부 관리계로 몰았죠. 점이 잡아갔죠. 끌려갈 때까지는 몰랐는데 취조하면서로 그 얘기가 나와요. 관리계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반민특위는 이게 나라를 운영하는데 이게 치명상이라고 본 거라고 난 내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도저히 그때 당시 그걸 자익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놔두게 되면은 이 지금 정당한 정부가 무너진다 이렇게 생각한 걸로. 나도 그거 못 마땅했어요. 반민특위 많이 반민특위지 그거를 갖다가 정직하게 해야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고 앞에 희망을 줄 텐데 그렇게 안 할 바에 없애버리는 게 낫지 않나. 과연 일선 경찰의 직권으로 반민특위를 습격할 수 있을까? 습격은 내무차관이 주도했고 배후엔 이승만이 있었다. 이승만은 이튿날 외신과의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습격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습격 사건이 있기 전 이승만은 김상덕 위원장을 만나기도 했다. 그리고 그에게 은밀한 타협을 제안했다. 그게 확실한 거는 특위가 강하게 해서 그 해체되기 그 직전입니다. 그 얼마 전에요. 얼마 전에 이 박사가 밤에 늦은 밤에 이제 부시에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미리 연락을 받고서 우리는 이제 전부 다 방 안에 일찍 못 나오게 하고 아버지하고 이제 응접실에서 그 특위에 대한 그 모든 그 담판을 둘이서 하셨어요. 처음에는 좀 원만하게 해달라는 게 조명을 한 거고 아버지가 이 활동이 어떻게 원만하게 할 수 있는 활동이냐. 그걸 거절하죠. 할 수 없다는 걸. 이게 조명에서 해서 안 되니까 이 박사가 이제 저희 장관 자리를 놓고서 아버지를 회유를 하는 겁니다. 원하는 자리가 있으면 줄 테니 특위 활동을 좀 원만하게 부드럽게 좀 해다오. 그걸 아버지가 이런 제 거절하고 그곳에 협상이 깨져버린 거죠. 특경대 해산으로 반민특위는 내리막길을 걷는다. 김상덕 위원장을 비롯 대다수 반민특위 위원들이 사퇴하고 공소시효를 단축하는 것으로 반민법이 개정되면서 친일파 처단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9월 5일 이 한 장의 사진을 마지막으로 반민특위는 사실상 해체됐다. 이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이들 중 어떤 이는 반민특위 경력으로 고통과 불이익을 받기도 했다. 반민특위 내부의 문제도 없지 않았지만 그보다는 끊임없이 반민특위를 무력화시키려던 세력이 마침내 승리를 거둔 것이다. 뜻하지 않은 비통한 사건이 발생했으니 일생을 조국 광복에 이바지하시던 우리 백범 김구 선생이 김구가 암살당했다. 반민특위 습격 이후 정확히 20일 만의 일이었다. 김구의 죽음은 분단 극복과 친일 세력 청산을 위해 노력하던 그의 신념이 이 땅에서 좌절됐음을 의미한다. 또한 그것은 반민특위 화해의 결정타가 됐다. 우선 49년 6월에 그걸 이승만 정권의 공세라고도 불려지는 6월 공세라고도 불려지는 겁니다만은 반민특위 습격과 6월 6일이죠. 그리고 6월 20일경부터 본격적으로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만은 국회 소장법 의원들의 검거, 이게 이른바 국회 프락치 사건이 일어나고 6월 26일에는 김구 암살 사건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을 우연이라고 볼 수만은 없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구 암살 사건도 그렇고 다른 사건도 사실상 1949년 2, 3월경부터 내밀히 준비하고 있었던 데가 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